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의 칼바람이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대끼며 비명을 질렀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굵은 눈발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인적 드문 산빛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삼간. 그곳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생명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던 선비의 집안이었으나 계속된 흉년과 병만은 가세를 기울게 만들었고 이제는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가 되었다. 방 안에 냉기는 바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윗목에 누운 안 사람은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김진사의 어깨는 절망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약첩이라도 지어오고 싶었지만 수중에 남은 것은 엽전 한 입 없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보시오. 김진사가 아내의 야윈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2살 난 아들 천수였다. 아이는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산에서 주워온 마른 솔가지들이 타닥타닥 타오르자 미미한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천수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조숙했다. 서당에서 그를 익혀야 할 나이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위해 관솔부를 밝혀주는 효심 깊은 아이였다. 김진사는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세수를 했다. 내일이면 박부자 댁에 빌린 쌀 5섬을 갚아야 할 날이었다. 지난 봄, 아내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자 급한 마음에 빌려 쓴 곡식이었다. 가을에 추수하면 갚으리라 다짐했건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가뭄을 내렸고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렸다. 박부자는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소였다.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터였다. 옥에 갇히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병든 아내와 어린 천수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김진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천수의 얼굴은 그 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했다. 아이는 끓인 물을 대접에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천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김진사는 아들이 건넨 물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목이 메어 마실 수가 없었다. 천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박부자 댁 사람들이 들이닥칠 게다. 나는 관아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칠고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박부자 댁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머슴들이 힘들어서 다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겠다는 말이냐? 양반의 자식이 그럴 수는 없다. 김진사의 호통에도 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양반의 체면이 쌀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약을 써야 하고, 아버지가 옥에 가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제가 가서 빚을 갚겠습니다. 천수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정연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가난이, 빚이, 그리고 병마가 어린 아들을 이렇게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밤새도록 뒤척이던 김진사는 결국 새벽달기 울 무렵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패배였으나 가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짐을 꾸렸다. 사실 꾸릴 짐이랄 것도 없었다. 눈 덮인 고갯길을 넘어 박부자 댁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걷는 동안 부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천수는 앞서 걷는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박부자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높게 솟은 대문은 위압감을 주었고 담장 너머로는 풍족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김진사는 대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렸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개들이 낯선 방문객을 향해 지저댔다.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장죽을 물고 있던 박부자는 거만한 눈초리로 김진사와 천수를 내려다보았다. 약속한 날짜에 쌀을 가져왔는가? 김진사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럼 관하로 가야겠구먼. 내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는가? 그의 호통에 마당의 하인들이 낄낄거렸다. 그때 천수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감마님, 제가 쌀 5섬 값을 치르겠습니다. 박부자가 흥미롭다는 듯 장죽을 내려놓고 천수를 쳐다보았다. 내 놈이 무슨 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제 몸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쌀 5섬에 빚이 닿을 때까지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천수는 고개를 들어 박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부자는 평생 장사치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그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눈앞의 꼬마는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두려움 없이 맑고 깊은 눈동자는 총기가 서려 있었다. 이놈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박부자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쌀 5섬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똘똘한 아이 하나를 평생 부릴 수 있다면 남는 장사였다. 게다가 김진사의 자식이라면 글도 알 터이니 장부 정리도 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좋다. 내 효심이 갸륵하여 받아주마. 하지만 내 집 규율은 엄하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도망치려 했다가는 네 아비가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박부자의 승낙이 떨어지자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문서가 작성되었다. 천수의 몸값이 쌀 5섬으로 책정되었고
그 빚을 노동으로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먹글씨가 쓰인 종이에 천수가 작은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는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는 김진사의 아들이 아니라 박부자 댁의 종이었다. 김진사는 박부자 댁 하인들이 내어준 쌀과 마니를 수레에 싣고 돌아가야 했다. 아들을 팔아 얻은 쌀이었다. 그는 천수를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다. 천수야, 부디 몸조심하거라. 아비가 꼭 다시 데리러 오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천수는 오히려 의젓하게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버지, 어서 가셔서 어머니 약 지어드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일도 열심히 배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잡은 옷자락을 놓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며 아버지가 멀어져 갔다. 굽이진 고갯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천수는 대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천수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다. 무얼 하고 있느냐, 밥값을 하려면 당장 마당의 눈부터 치워라. 십장 어른의 고함 소리에 천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제 키만한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빗자루 자루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천수는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맺힌 슬픔을 쓸어내렸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만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땀 맺힌 이마를 식혀주었다. 박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 낯선 세상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훗날 조선 팔도를 호령할 거상의 전설이 바로 이 춥고 배고픈 마당 한 구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부자 댁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어야 하는 고된 일상은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짐이었다. 거친 삼벗 사이로 파고드는 새벽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동안 손발은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천수는 단 한 번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팔다리를 주무르면서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행랑채 터줏대감인 마름과 덩치 큰 머슴들은 새로 들어온 천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천수가 양반 자제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더욱 심하게 구박했다. 양반님네 자식이라 그런지 빚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구먼. 칠성이라는 이름의 곰 같은 사내는 툭하면 천수의 뒤통수를 때리며 비아냥거렸다. 식사 시간에도 천수의 몫으로 나온 밥덩이를 슬쩍 가로채거나 다 먹은 밥그릇, 설거지를 몽땅 떠넘기기 일쑤였다. 천수는 그들의 괴롭힘에 맞서지 않았다. 억울함에 주먹이 쥐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당부를 되새겼다. 여기서 쫓겨나면 가족들은 끝장이다. 그는 묵묵히 그들의 멸시를 받아 넘기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뒷간 청소나 마구간 걸음 치우는 일을 도맡아 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천수는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마구간의 말들이 먹는 여물의 양을 기억하고 땔감이 줄어드는 속도를 가늠해보며 스스로 머리를 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천수의 남다른 면모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봄이 찾아오고 장사 준비로 분주해진 박 부자. 댁 창고 앞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건어물과 곡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름은 수십 명의 일꾼을 부려 물건을 나르고 수량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굴비 2묶음이 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장부를 든 마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냐? 귀한 굴비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일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박 부자가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쌀가마니를 나르던 천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마름 어르신, 굴비는 비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어온 물건들 중에 북어 묶음 아래에 굴비 2쾌가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레에서 내릴 때 섞인 것 같습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마름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저리 비키지 못해. 하지만 급한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천수가 가리킨 곳을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북어더미 아래에 굴비 2쾌가 눌려 있었다. 주변에 있던 일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름은 헛기침을 하며 머쓱해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부자의 눈이 가늘게 빛났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아이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날 밤 박 부자는 천수를 은밀히 사랑채로 불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녹초가 된 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리고 박 부자의 근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묵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박 부자는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기다 말고 천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숫자를 셈할 줄 아는 개냐? 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인, 서당 문턱을 조금 밟았을 뿐입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라 보잘것없습니다. 박 부자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깨너머로 배웠다, 건방진 놈.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아까 마당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내 눈빛은 셈을 할 줄 아는 자의 것이었다.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꾸나. 박 부자는 복잡하게 적힌 거래 장부 한 페이지를 천수 앞으로 던져주었다. 이것은 지난달 곡물 거래 내역이다. 쌀 한 섬에 단량서 푼으로 쳐서 150섬을 팔았고 보리쌀닷 섬을 덤으로 얹어주었다. 그리고 운반비로 엽전 단량을 제했다면 남은 돈이 얼마인지 셈해보아라. 갑작스러운 시험에 천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숫자를 그리고 셈을 시작했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뗄 때부터 숫자에 유독 밝았던 그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천수가 입을 열었다. 790 양이옵니다. 날이 정확히는 789 양 7푼이지만 통상 거래에서는 끝전을 떼고 계산하니 790 양이 맞을 것입니다. 박 부자의 손이 멈칫했다. 주판화를 튕겨보지도 않고 암산으로 답을 맞힌 것도 놀라웠지만 상단의 거래 관행까지 꿰뚫고 있는 대답에 더욱 놀랐다. 박 부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내 놈, 덤으로 준 보리는 계산에 넣지 않았느냐? 보리는 덤이니 이윤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재고 장부에서는 차감해야 하옵니다.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덤을 주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 배웠습니다. 천수의 대답은 박 부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박 부자는
장죽을 내려놓고 천수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의 눈빛에서 경멸과 의심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 아비가 가르쳐 주더냐? 박 부자의 물음에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는 그를 가르쳐 주셨지만 상술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댁에 와서 나리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혼자 생각했을 뿐입니다. 박 부자는 허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천재는 타고난다고 했던가. 이 아이는 흙 속에 묻힌 진주였다. 빛 대신 받아온 볼모가 이토록 명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 부자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이 아이를 평생 마당 쓸고 장작 패는 머슴으로 부리는 것은 재능을 썩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겉으로 드러냈다가는 다른 하인들의 시기를 샀거나 아이가 자만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부터 너는 장작 패는 일을 그만두거라. 내일부터는 창고지기 보조로 일하도록 해라. 창고 정리를 돕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꼼꼼히 기록하여 매일 밤 내게 보고하거라. 이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밖에서 험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창고 안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최측근에서 일한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했다. 천수는 감격에 겨워 큰 절을 올렸다. 나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분골쇄신하여 모시겠습니다. 박 부자는 손을 휘저으며 무심한 척 말했다. 오해하지 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마름 놈이 늙어서 눈이 침침하다기에 눈 밝은 놈을 붙여주는 것뿐이다. 실수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다음 날부터 천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친 빗자루 대신 먹과 붓을 들게 되었고 창고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이 그의 일터가 되었다. 행랑채의 머슴들은 천수를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어린 놈이 여우처럼 주인 영감의 비위를 맞추더니 출세했네. 칠성은 씩씩거리며 천수의 앞길을 막아섰다. 야, 샌님, 창고직이 됐다고 목에 힘주지 마라. 밤길 조심해야 할 거다. 천수는 칠성의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창고 안에 쌓인 물건들의 위치를 종류별로, 유통기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뒤죽박죽 섞여 있어 찾기 힘들었던 물건들이 천수의 손을 거치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습기에 약한 건어물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쥐가 갉아먹기 쉬운 곡식 자루는 바닥에 나무 판자를 덧대어 보관했다. 또한 천수는 장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리했다. 기존의 장부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단순 기입하여 재고 파악이 어려웠으나 천수는 매일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그려 넣었다. 밤이 되면 붓을 들어 그날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고 의문이 생기는 점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갔다. 그의 장부는 박 부자가 보기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갈하고 정확했다. 박 부자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내심 천수의 성장에 흐뭇해했다. 가끔 늦은 밤 창고를 순찰할 때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는 천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거상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열정.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천수가 창고 관리를 맡게 되자 그동안 창고 물건을 조금씩 빼돌려 이속을 챙기던 일부 하인들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천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함정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천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 문이 열리고 수상한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의 손에는 불씨가 들려 있었다. 질투와 탐욕이 만들어낸 검은 음모가 어린 천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천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인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 붓끝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박부자 댁의 평온해 보이는 담장 안에서 소년의 운명을 건 또 다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혹독한 수업의 시작이었다. 행랑채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천수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창고직이 보조가 된 이후 하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지난밤 누군가 창고 문고리에 기름칠을 해두어 천수가 미끄러질 뻔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박 부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다음 날 아침 일찍 천수를 불렀다. 채비를 하거라. 오늘부터는 집구석이 아니라 장터가 내 일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천수에게 내려진 새로운 시험이자 좁은 우물 안을 벗어날 기회였다. 박 부자를 따라 나선 곳은 인근에서 가장 크게 열린다는 읍내 장터였다.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장사꾼들의 호객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고함, 갓 튀겨낸 기름진 음식 냄새가 뒤섞여 천수의 오감을 자극했다. 산골에서만 자란 천수에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사람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 속에 돈과 재물이 오가고 있었다. 천수는 박 부자의 뒤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으로 따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박 부자는 쌀가게와 포목점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한적한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천수에게 최고급 한지 10묶음을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종이를 팔아오너라. 값은 네가 정하되 본전 생각은 하지 마라. 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박 부자는 그 말만 남기고는 인근 주막으로 사라져 버렸다. 홀로 남겨진 천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창고에서 배운 대로 물건의 품질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사라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파는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개중에는 힐끗 쳐다보고는 비싸다며 혀를 차고 지나가는 이들 뿐이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한지 한 묶음 팔리지 않았다. 초조해진 천수에 임의 식은땀이 흘렀다.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우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때 갓을 비스듬히 쓴 쥐수염난 사내가 천수에게 다가왔다. 꼬마야, 그 한지 때깔이 곱구나. 어디서 났느냐? 사내는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한지를 만지작거렸다. 천수는 반가운 마음에 박부자 댁 물건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표정을 찌푸렸다. 어허, 이거 큰일이네. 종이 끝이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어. 이런 물건은 제가 받기 힘들다. 내가 아는 서당 훈장님이 싼 종이를 찾으시는데 반값에 넘기면 내가 팔아주마. 천수는 깜짝 놀라 종이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사내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지금 안 팔면 해지고 이슬 맞아서 땔감밖에 안 돼. 어린 놈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도와주는 거다. 경험 없는 천수는 덜컥 겁이 났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값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천수는 사내의 말에 넘어가 헐값에 한지 10묶음을 모두 넘기고 말았다.
사내는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막으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건너편 지전 종이가게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쥐수염 사내였다. 그는 천수에게서 산 한지를 점원에게 내밀며 큰 소리치고 있었다. 보시오. 박 부자 댁 창고에서 갓 나온 최상품이오. 습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걸 내가 어렵게 구해왔소. 사내는 천수에게 준 돈의 3배를 받고 종이를 넘기고 있었다. 천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속았다는 분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주막으로 돌아온 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부자는 술상을 앞에 두고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다 팔았느냐? 천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쥐수염 사내에게 소가 헐값에 넘긴 사실을 고백하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사내의 멱살을 잡고 돈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천수의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박 부자는 천수를 말리지도 혼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술잔을 비울 뿐이었다. 천수야. 한참 만에 박 부자가 입을 열었다. 너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잃은 것이다. 박 부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엄중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는 것이다. 너는 그 사내의 현올림에 넘어가 내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네가 네 물건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제값을 쳐주겠느냐. 천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찔린 듯 아파왔다. 습기를 먹었다는 거짓말에 소가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오늘 잃어버린 돈은 수업료라 생각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장사꾼에게 신용은 목숨과도 같다. 한 번 잃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찾기 어렵다. 박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다시 장터로 나가자. 네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내 힘으로 다시 찾아오너라. 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주인 어른의 가르침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다음 장날 천수는 다시 그 자리에 섰다. 이번에는 물건을 팔지 않았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누가 급하게 물건을 찾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중 지난번 그 쥐수염 사내가 시골 노인에게 가짜 약재를 비싸게 팔려는 것을 목격했다. 사내의 수법은 여전했다. 노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었다. 천수는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대신 노인의 귀에 대고 정중하게 속삭였다. 어르신, 저 약재는 냄새를 보니 묵은 것입니다. 저쪽 약재상 골목 3번째 집에 가시면 해샥재를 제값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천수의 맑은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쥐수염 사내는 노발대발하며 천수를 위협하려 했지만 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사람을 속여본 돈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난 장날 제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천수의 섯을 퍼런 기세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사내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노인은 고마워하며 천수의 손을 잡았고 약재상 주인에게 천수를 소개해 주었다. 약재상 주인은 천수의 영민함과 정직함을 높이사 당일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천수는 그날 약재 분류를 돕고 손님을 안내하며 지난번 잃어버린 돈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아냈다. 저녁 무렵 천수는 박부자 앞에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물건을 팔아본 돈이 아니라 정직과 신용으로 번 돈이었다. 날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박부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수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이제야 장사꾼의 눈을 갖게 되었구나. 너는 엽전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그날 이후 천수는 박부자의 정식 수행원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게 되었다. 그는 장터의 생리를 온몸으로 익혔다. 쌀의 시세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소금과 푸목이 어느 지역에서 귀하게 팔리는지, 장부를 기록하고 이윤을 계산하는 법을 넘어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다. 박부자는 천수에게 단순한 셈법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도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소년의 애뜬 티를 벗고 청년으로 성장한 천수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쥐수염 사내 같은 잡배에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갖추게 되었다. 박부자의 가르침 아래 천수는 거상으로 성장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안주할 틈을 주지 않았다. 더 넓은 세상, 한양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박부자는 천수를 불렀다. 천수야, 이제 이곳은 내게 너무 좁다.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서 너만의 세상을 펼쳐보아라. 그것은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박부자와의 이별이자 천수 홀로 세상에 맞서야 하는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이었다. 천수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일렁거렸다. 과연 맨주먹으로 한양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부자 댁에 높은 담장을 나서는 천수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을 머슴으로 살았다. 떠나기 전날 밤, 박부자는 천수의 노비 문서를 촛불에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김천수라는 이름 석자가 잿더미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천수는 비로소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박부자는 노잣돈으로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지만 천수는 정중히 사양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서 제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것이 천수가 박부자에게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결기였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집신 2켤레와 보짐 하나가 가진 것에 전부였지만 천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수없이 많은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한양의 남대문이 위용을 드러냈을 때 천수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성문 안은 시골 장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했다. 수많은 기와집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조선의 심장, 한양이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천수는 무작정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마포나루로 향했다. 한강을 통해 전국 각지의 물산이 집결하는 마포는 그야말로 물류의 중심지였다. 강계는 수십 척의 배가 닻을 내리고 있었고 쌀가마니와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지게꾼들의 어기여차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천수는 그 틈에 끼어 지게를 쳤다. 배운 것이라고는 힘쓰는 일과 세마는 일뿐이니 바닥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포나루의 일은 고됐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흔들리는 건널목을 오가는 일은 목숨을 건 고개와 같았다. 어깨살이 벗겨지고 무릎이 꺾일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천수는 묵묵히 지게를 날랐다. 기존의 텃세도 심했다. 왈패들이 관리하는 지게꾼 패거리들은 신참인 천수에게 가장 힘든 일을 떠넘기고 품삯의 절반을 떼어갔다. 이놈아, 여기는 한양 바닥이야. 꼬우면 고향으로 내려가던지. 그들은 비웃으며 천수의 면전에 침을 뱉었다. 고된 노동이 끝나면 대부분의 일꾼은 술집이나 투전판으로 몰려갔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다. 술과 도박으로 고단함을 잊으려는 그들을 보며 천수는 유혹을 뿌리쳤다. 그는 허름한 쪽방에서 찬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품삯을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리고 남들이 술에 취해 잠든 밤이면 그는 나루터로 나와 강물의 흐름과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관찰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계절에 따라 물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긴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고 한강물이 불어나 나루터가 범람할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라도에서 올라온 대규모 소금배가 강풍에 발이 묶여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금은 물에 젖으면 녹아 없어지는 귀한 물건이었다. 선주와 객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일꾼들은 위험하다며 나서기를 꺼렸다. 그때 천수가 나섰다. 이대로 두면 다 녹습니다. 배를 상류 쪽 모래톱으로 끌어올리고 백기를 돌려 바람을 등지게 해야 합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평소 조용하던 청년의 기백에 눌린 일꾼들이 웅성거렸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지만 천수는 지체하지 않고 밧줄을 움켜쥐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소금을 살리면 품삯의 2배를 달라고 하십시오. 천수의 결단력에 왈패 우두머리조차 혀를 내둘렀다. 천수는 직접 물살을 가르며 밧줄을 끌었고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감동한 다른 지게꾼들도 하나둘씩 달라붙었다. 천수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다.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젖으면 안 되는 화물부터 순서대로 하역하여 비닐과 거적을 덮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소금 가마니들은 무사히 창고로 옮겨졌다. 날이 밝았을 때 천수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탈진하여 쓰러졌다. 이 사건은 마포나루에 파란을 일으켰다. 소금배의 주인인 거상 초의 대행수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청년이 누구인지 수소문했다. 천수가 불려갔을 때 초의 대행수는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천수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돈 대신 저를 써주십시오. 지게꾼이 아니라. 대행수님의 상단에서 물건을 관리하고 장부를 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천수의 당돌한 제안에 초의 대행수는 껄껄 웃으며 그를 받아들였다. 초의 대행수의 상단에 들어간 천수는 물 만난 고기처럼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장부를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전국의 객주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쌀과 소금의 시세 차익을 정확히 예측해냈다. 김서방이 찍으면 돈이 된다라는 소문이 마포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지게꾼이라 부르지 않고 김서방이라 부르며 존대했다. 한양 생활 5년 차. 천수는 이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간 상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상단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은 자금과 초의 대행수의 신용을 바탕으로
그는 남들이 꺼리는 험한 백길을 개척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했다. 그의 상단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신용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평판을 얻었다. 사기꾼이 판치는 한양 상권에서 천수의 우직한 전공법은 오히려 빛을 발했다. 그러나 성공의 길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 기존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전 상인들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의 뇌물을 바쳐 천수의 배를 압류하거나 왈패를 동원해 창고를 습격하기도 했다. 천수는 그때마다 박부자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장사꾼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셈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는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더 큰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30이 넘은 천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의 상단인 송주 송조우 상단은 마포나루를 오가는 배 5척을 거느린 중견 상단으로 성장했다. 거친 비바람과 모진 텃세를 견뎌내고 뿌리내린 소나무처럼 천수는 한양 땅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소년 시절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인의 노련함과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천수는 마포나루 언덕에 올라 북한강 줄기를 바라보았다. 강물은 굽비쳐 흐르고 흘러 저 멀리 강원도 산골짜기 고향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부자 어르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직 배가 고팠다. 자신만의 성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향의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때 급한 정가를 든 사환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대행수님, 강원도에서 온 급보입니다. 천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향 소식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사환이 건넨 서신을 받아든 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필체 대신 낯선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는 천수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졌다. 한양의 성공에 취해 잊고 지냈던 고향의 참혹한 현실의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 비수처럼 날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고향이 보내온 구조 신호였다. 천수는 강물을 향해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이제 한양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천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서신에 적힌 글자들은 먹물이 아니라 피로 쓴 듯 붉게 보였다. 고향 산천이 타들어가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즐비하다. 자네 부모님도 생사를 알 길이 막막하니 발신인은 옛 서당 훈장님이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천수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눌렀다. 지금 빈손으로 내려가봤자 입 하나 더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을 전체를 구하려면 막대한 곡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한양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상단들의 연합체인 경강상인회가 천수의 송주 상단을 눈엣 가시로 여겨 견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강의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송주 상단의 배가 나루터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창고는 비어가고 자금줄은 말라가고 있었다. 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면 고향을 구하기는커녕 천수 자신도 한강 바닥으로 가라앉을 판이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강상인회의 우두머리이자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마 대방이었다. 그는 관아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송주 상단에 세무조사를 들이밀고 천수의 거래처들을 협박해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김천수라는 애송이가
감히 내 밥그릇을 넘봐 싹을 잘라버려야지. 마대방은 호언장담하며 천수의 숨통을 조여왔다. 상단의 식구들은 분노했다. 대행수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밤에 놈들의 창고를 습격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줍시다. 천수는 주먹을 쥐고 있는 부하들을 만류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장사꾼이지 왈패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수는 며칠 밤낮을 싸우며 마대방의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마대방은 욕심이 과해 인삼 독점권을 따내려 전 재산은 물론 명나라 상인들에게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사들인 인삼은 습기 관리를 잘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명나라 사신단이 예고보다 일찍 한양에 도착하여 마대방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현금이 없는 마대방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경강상인회의 다른 상인들도 마대방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엮일까봐 등을 돌렸다. 천수의 부하들은 쾌재를 불렀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이제 마대방은 끝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천수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장부와 어음뭉치를 들고 제 발로 마대방의 집을 찾아갔다. 폐인처럼 술을 마시고 있던 마대방은 천수를 보자마자 칼을 뽑아들었다. 내 놈이 날 비웃으러 왔구나. 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대방 앞에 문서들을 내려놓았다. 대방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인삼을 제가 제값에 사드리겠습니다. 마대방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네가 미쳤느냐? 나를 죽이고 내 상권을 뺏으면 그만일 텐데. 왜 나를 살리려 하느냐? 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르신이 무너지면 한강의 상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수많은 뱃사공과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겠지요. 저는 어르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도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천수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는 마대방의 개인적인 욕심은 미워했으나 그가 구축해놓은 물류망의 가치는 인정하고 있었다. 천수는 자신이 모아둔 자금을 모두 털어마 대방의 급한 불을 꺼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단이 가진 건조 기술을 이용해 습기를 먹은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상품 가치를 되살리는 기지를 발휘했다. 죽다 살아남마 대방은 천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졌네. 자네의 그릇이 나보다 훨씬 크구먼. 내 목숨을 빚졌으니 이제 내 상단은 자네의 것일세. 마대방의 눈에서 참회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은 한양 상업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적을 죽이지 않고 품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천수의 상생샹샹 리더십에 감복한 상인들이 하나둘 송주 상단으로 모여들었다. 경강상인회는 자연스럽게 송주 상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천수는 명실상부한 한강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제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닻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천수는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마대방과 주요 상인들을 소집했다. 지금 강원도에 대가뭄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천수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단순히 쌀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선단을 꾸려 쌀을 싣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마대방이 가장 먼저 나섰다. 내 목숨을 구해준 자네의 뜻이라면 내 전 재산을 내놓겠네. 천수의 지휘 아래
송주상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국 각지의 창고에서 쌀이 모여들었고 튼튼한 배 5척이 선별되었다. 천수는 배마다 가득 쌀을 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10년 전 자신을 팔아넘긴 쌀 5섬에 대한 빚갚음이자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의이의 항해였다. 준비는 끝났다. 깃발이 펄럭이는 5척의 배가 마포나루에 도열했다. 선두배의 뱃머리에 선 천수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불효자 천수가 갑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눈보라 속을 걸어가던 소년의 그것처럼 결연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과 희망이 실려 있었다.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북한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강바람이 천수의 도포자락을 휘날렸다. 금의환향이라 했던가. 사람들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지만 천수에게 성공이란 굶주린 이웃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향의 상황은 천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가 마주할 현실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생지옥이었다. 한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는 일은 순풍을 타는 것보다 몇 배나 고된 일이었다. 송주상단의 5척 배는 사공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느리지만 묵직하게 북쪽으로 나아갔다. 뱃머리에 선 천수의 시선은 한순간도 북쪽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강변의 풍경은 눈에 띄게 황폐해져 갔다. 푸르러야 할 산천은 붉게 말라 있었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곳곳에 모래톱이 흉터처럼 붉어져 있었다. 강원도 경계에 다다랐을 때 천수는 강계 쓰러져 있는 유민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해골에 가까웠다. 천수는 배를 멈추고 그들에게 죽을 나눠주라 명했다. 죽을 허겁지겁 삼키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나리, 이 위쪽으로는 가지 마시옵소서.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산 사람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데 어찌 사지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노인의 입에서 나온 고향의 소식은 천수의 상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 굶주리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만든 재앙이었다. 새로 부임한 형암 조 씨는 탐욕스럽기가 이리 때와 같아서 가뭄 구제를 핑계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고열까지 짜내고 있다고 했다. 나라에서 내려온 구율미조차 관아의 창고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쌀 한 톨 구경하려면 논밭 문서를 바쳐야 합니다. 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김진사 댁과 박부자 댁 소식을 아시는지요? 천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박부자 영감님, 그분은 이미 거덜난 지 오래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곳간을 다 열어주셨지만 관아놈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집안의 집기까지 다 털어갔습죠. 김진사님, 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모는 병져 누웠고 김진사님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인의 말은 천수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은인인 박부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다니. 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백성을 돌봐야 할 관리가 도적 때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속도를 높여라.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한다. 천수의 호령에 사공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하지만 천수의 마음은 이미 배보다 훨씬 앞서 고향 마을로 달려가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을 어머니의 얼굴과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 박 부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가판 위를 서성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한편 천수의 고향 마을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져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고, 길게는 힘없이 늘어진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누워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가끔 들리는 소리라고는 관아의 포졸들이 세금을 독촉하며 지르는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뿐이었다. 김진사의 초가집은 지붕이 헐어 하늘이 훤히 보였다.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는 호티브를 덮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티시오. 우리 천수가 올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이 헛된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박 부자의 집 사정은 더 기가 막혔다.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의 기와집은 이제 폐가처럼 변해버렸다. 가재도구는 모두 팔아치워 텅 비어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박 부자는 낡은 벗을 입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하인들도 모두 떠나고 늙은 마름 하나만이 남아 주인을 모시고 있었다. 어르신, 관에서 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밀린 세금을 쌀로 내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답니다. 늙은 마름이 울먹이며 고했다. 박 부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가져갈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지. 내 목숨 하나 남았으니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해라. 그는 자신이 베푼 선행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떠나보낸 당찬 소년의 눈빛이 떠올랐다. 천수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부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만 있어 다오. 박 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했지만 그것은 비가 아니라 절망의 그림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무 껍질조차 구할 수 없어 흙을 파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버렸다. 그 시각 천수의 배는 마침내 고향 근처 나루터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계는 인적조차 없었다. 천수는 배를 갈대숲 사이에 숨기도록 명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탐욕스러운 형암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쌀을 내리지 마라.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경계를 서라. 천수는 허름한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대행수에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1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와 같은 남루한 차림을 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야 했다. 그는 보찜 하나를 메고 배에서 내렸다. 밟히는 고향 땅의 감촉은 딱딱하고 메말라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 오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을로 향하는 길목. 천수는 관아의 창고 앞을 지나게 되었다. 놀랍게도 창고 주변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형암 조 씨와 이방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질펀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담장 너머로 보였다. 형암 나리, 이번에 징수한 쌀이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한양 상인들에게 넘기면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이방의 아부 섞인 목소리에 형암이 껄껄 웃었다. 암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쌀을 주면 버릇만 나빠지지. 쌀 귀한 줄을 알아야 해. 형암은 닭다리를 뜯으며 거드름을 피웠다. 담장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천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굶어 죽어가는 부모와 이웃을 뒤로하고 저들은 백성의 고열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천수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구휼이 될 수 없었다. 저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었다. 천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마을로 발길을 재촉했다. 익숙한 골목길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은 잡초밭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옛집 앞에 섰을 때 천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기울어진 살인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적막한 집.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방문 앞까지 다가간 천수는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었다. 살아계신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와버렸다. 천수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참혹한 현실이 두려웠고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부모님의 원망 섞인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송주상단의 대행수 김천수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활짝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누워있는 두 노인의 형상이 드러났다. 천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천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외침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귀향의 끝이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천수의 외침에 가물가물하던 두 노인의 의식이 천천히 돌아왔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누구시냐? 천수라고 내 아들 천수란 말이냐? 김진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꿈결에서나 듣던 그리운 목소리였지만 눈앞에 있는 건장한 사내가 10년 전 떠나보낸 그 작은 아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천수는 서둘러 보찜에서 미리 준비해온 미음 단지와 물병을 꺼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체를 받쳐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뼈와 가죽만 남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천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살려야 할 때였다. 어머니, 천수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것 좀 드세요. 천수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 넘겼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몇 숟가락을 비우고 나서야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천수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친 손가락이 천수의 뺨과 눈썹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왔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왔어.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천수는 그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다. 김진사도 그제야 아들을 알아보고 소리 죽여 울었다. 미안하다.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우리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재회의 기쁨보다 회한과 슬픔이 앞서는 밤이었다. 천수는 부모님에게 미음을 먹이고 이불을 여며들인 후 자신이 한양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고생은 끝났노라고 안심시켰다. 두 분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지키던 천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천수는 어둠을 틈타 마을 안쪽으로 향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폐허가 된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인기척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을을 지키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굶주린 사람들이 개마저 잡아먹었기 때문이리라. 천수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가뭄이 아니라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박 부자의 집 앞에 도착한 천수는 잠시 멈칫했다. 으리으리했던 소슬대문은 칠이 벗겨지고 빗장이 망가져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을신연스러운 바람만이 그를 방했다. 사랑채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천수는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다. 누구요?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늙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부자였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부자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또 무엇을 뺏으러 왔느냐? 내 집에는 이제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 썩 물러가라. 앙상하게 마른 박 부자의 모습은 천수의 기억 속에 있던 호탕한 거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퀭한 눈과 헝클어진 백발,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 천수는 가슴이 저려왔다. 천수는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접니다. 10년 전 쌀 5섬에 팔려갔던 김진사 대가들 천수입니다. 박 부자의 손에서 몽둥이가 툭 떨어졌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천수에게 다가왔다. 등잔불을 들어 천수의 얼굴을 비춰보던 박 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천수, 네가 정말 천수란 말이냐? 천수는 고개를 들고 박 부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 어르신, 제가 돌아왔습니다. 박 부자는 천수를 와락 껴안았다. 살아있었구나. 나는 네가 한양 가서 객사한 줄만 알았다. 장하다. 장에 박 부자의 눈물방울이 천수의 어깨를 적셨다. 한참을 울던 박 부자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천수를 밀쳐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당장 도망가거라. 형암놈이 알면 네가 가진 옷까지 하나까지 다 벗겨갈 게다. 박 부자는 진심으로 천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옛종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천수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이제 제 몸 하나는 지킬 힘이 있습니다. 천수는 박 부자를 안심시키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박 부자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형암조 씨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고리대를 놓아 백성들의 땅 문서를 빼앗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아버렸다. 박 부자 역시 마을 사람들의 빚보증을 서주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이제는 집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형편이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장사꾼은 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너에게 가르쳐 놓고 정작 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약해져 곳간을 열었지. 밑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박 부자는 자책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고 어르신의 희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틴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천수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강계에 5척분의 쌀을 숨겨두고 왔다는 말에 박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발 5척 네가 그만한 거상이 되었단 말이냐. 박 부자는 감격스러워하면서도 곧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형암놈은 냄새를 맡는 귀신이다. 그 많은 쌀을 들여왔다는 걸 알면 역적으로 몰아서라도 뺏으려 들 게다. 천수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면으로 쌀을 풀었다가는 굶주린 백성들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아의 창고로 직행할 것이 뻔했다. 지혜가 필요했다. 힘으로 뺏으려는 자에게는 꾀를 써서 뺏기지 않아야 하고 법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더 높은 법으로 눌러야 했다. 천수의 머릿속에서 한양에서 익힌 상술과 전략들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저는 쌀을 그냥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천수의 뜬금없는 말에 박 부자가 의아해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유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 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주면 뺏깁니다. 하지만 장사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암도 명분 없이는 장사꾼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한양의 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조심하겠지요. 천수는 밤이 깊도록 박 부자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다. 날이 밝으면 천수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5가구를 먼저 은밀히 접촉할 생각이었다. 그들을 거점으로 삼아 점조직처럼 구호 활동을 펼치되 겉으로는 철저히 상업적인 거래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박 부자는 천수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새벽달기 울기 전 천수는 박 부자의 집을 나섰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하지만 천수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폐허가 된 마을을 굽어보며 다짐했다. 내 쌀은 한 톨도 저 탐관오리의 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마을을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천수는 나루토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날이 밝는 대로 쌀가마니를 하역한다. 단, 송주 상단의 깃발을 내리고 평범한 장사배처럼 위장해라. 그리고 소문을 내라. 한양에서 온 멍청한 장사꾼이 쌀을 싣고 왔는데 돈이 없어 쌀을 못 팔고 있다고. 이것은 형암을 안심시키고 그를 유인하기 위한 첫 번째 미끼였다. 강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천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그 고갯길이 저 멀리 보였다. 이제 그 소녀는 돌아왔다. 눈물이 아니라 쌀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치열한 수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수는 이 싸움에서 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는 마치 숨을 죽인 짐승처럼 고요했다. 천수의 지시에 따라 송주 상단의 뱃사람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닷줄을 감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기름을 먹였고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집신 위에 헝겊을 덧대었다. 5척의 배에서 쌀가마니들이 하나둘씩 무트로 옮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마을에 수혈할 생명의 피였다. 천수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물레방앗간을 임시 창고로 삼았다. 날이 밝자 천수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우면서도 입이 무거운 5가구의 가장을 은밀히 물레방앗간 안으로 불렀다. 그 중에는 그의 아버지 김진사와 박 부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이웃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눈이 퀭하게 빛났다. 당장이라도 쌀가마니에 달려들 기세였지만 천수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 쌀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선이 아니라 거래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계약서에 지장을 찍으십시오. 천수가 내민 종이는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다는 차용증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당황했다. 당장 먹고 죽을래도 없는 형편에 빚을 지라니. 그것도 고리대금 없잖아 하는 짓이 아닌가. 실망과 원망의 눈빛이 천수에게 쏟아졌다. 그때 박 부자가 나섰다. 다들 천수의 말을 믿게. 이 아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겠는가. 다 깊은 뜻이 있을 걸세. 박 부자의 설득에 사람들은 주저하며 천수를 쳐다보았다. 천수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들, 그냥 나눠드리면 관에서 냄새를 맡고 당장 들이닥칠 것입니다. 구휼미라는 명목으로 뺏어가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빚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천수는 차용증을 들어보였다. 이 쌀은 송주 상단의 소유이며 여러분은 빚을 진 채무자가 됩니다. 관하라 해도 상단의 사유재산인 담보물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놈들이 쌀을 뺏으려 하면 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한양 상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다라고 버티십시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그것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막기 위한 교묘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자나 상환기한은 걱정 마십시오.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적어놓았지만 이 쌀값은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마을을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이웃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5가구의 가장들은 각자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어둠을 틈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 쌀을 다시 주변에 믿을 만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눠주는 중간책 역할을 맡았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는 숨죽인 울음소리와 함께 밥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혹여 영희 때문에 들킬까봐 아궁이 깊숙이 불을 떼고 문틈을 젖은 헝겊으로 막았다. 10년 만에 처음 맛보는 하얀 쌀밥이었다. 김진사와 어머니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천수야, 네가 우리를 살렸다. 천수는 묵묵히 부모님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드렸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진 식사였다. 날이 밝자 천수는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험상궂은 부하들을 대동한 채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보란듯이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고리대를 놓기 시작했다. 자, 쌀이 필요한 자는 와서 서명을 해라 단. 이자는 5할이다. 못 갚으면 논밭이고 딸 자식이고 다 팔아야 할 것이다. 천수의 거만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미리 언지를 받은 사람들은 겁먹은 척하며 줄을 섰다. 관아의 첩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형암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나리, 한양에서 온독한 장사꾼 놈이 고리대를 놓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형감 조씨는 콧방귀를 뀌었다. 멍청한 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군. 놔두거라. 백성들이 쌀을 먹고 살이 좀 오르면 그때 한꺼번에 털어먹자.
빈 문서까지 뺏으면 일석이조 아니냐. 형암은 천수를 또 다른 먹잇감으로만 여기고 방심했다. 이것이 천수가 노린 바였다. 시간을 번 천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단순히 밥만 먹여서는 마을이 살아날 수 없었다. 그는 취로 사업을 벌였다. 내 돈을 빌려간 자들은 밥값을 해라. 마을 우물을 다시 파고. 무너진 수로를 고쳐라. 일하는 자에게는 쌀을 더 주겠다. 천수는 악덕업주처럼 호통을 쳤지만 실상은 마을 재건을 위한 작업이었다. 밥을 먹어 기운을 차린 청장년들이 하나둘씩 괭이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다. 말라버린 우물을 파는 작업은 고됐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절망과 무기력 대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감돌았다. 천수도 흙투성이가 되어 직접 돌을 날랐다. 조금만 더 파면 물길이 터질 것이다. 힘을 내라. 그의 동료에 사람들은 으라차차 힘을 썼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막혀있던 수맥이 터졌다. 맑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물이 나왔다 만세. 물은 곧 생명이었다. 우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천수는 내층임에 무너진 제방을 보수하고 황무지로 변한 밭을 갈아엎도록 했다. 겉으로는 빚 갚을 능력을 키우라고 닥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가올 농사철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마을에 활기찬 노동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5가구로 시작된 변화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어느새 마을 전체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 부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돈으로 쌀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법인데 천수 저 아이는 쌀 한 톨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을을 살리는구나.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그저 베풀기만 했던 자신의 방식이 왜 실패했는지 깨달았다. 천수는 사람들에게 동정이 아니라 자존감과 할 일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을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자 형암의 의심이 깊어졌다. 거리에 굶어 죽는 시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혈색이 좋아진 것을 눈치챈 것이다. 게다가 천수가 빈 문서만 챙기고 실제로는 혹독하게 수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형암 조씨는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했다. 이놈이 감히 내 앞마당에서 수작을 부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어느 날 오후 천수가 수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을 때였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한양상인 김천수는 들어라. 형암나리의 호출이다. 당장 관아로 가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천수의 앞을 막아섰다. 이분은 우리에게 쌀을 빌려준 분이오. 무슨 죄로 잡아가는 거요? 사람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저항하려 했다. 천수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천수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물러나십시오.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천수는 오히려 포졸들을 향해 의연하게 미소 지었다. 가시지요. 안 그래도 형암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책을 나가는 사람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포졸들을 따라 나섰다. 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진사와 박 부자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었다. 하지만 천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형암과의 정면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쌀로 민심을 얻었다면 이제는 법과 명분으로 탐관오리의 목을 죄일 차례였다. 천수의 옷소매 안에는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안쪽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슬 퍼런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형틀과 주리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 위압적인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천수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마치 거래처를 방문한 상인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대청마루 앞으로 나아갔다. 대청 위에는 형암조 씨가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간사하게 생긴 이방이 장부를 들고 서 있었다. 내 놈이 한양에서 왔다는 김천수냐? 형암조 씨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예, 송주상단의 대행수 김천수라 합니다. 형암은 코웃음을 쳤다. 상단 대행수라는 놈이 겁도 없이 내 나와 바리에서 고리대금 놀이를 해. 관아의 허락도 없이 백성을 현혹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형암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이라도 주리를 틀기세였다. 하지만 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인은 그저 장사꾼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살려놓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천수의 당당한 태도에 형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빌 텐데. 이자는 뭔가 달랐다. 옆에 있던 이방이 형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리, 이놈이 가진 빈 문서를 뺏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백성들을 쥐어짤 때 방해가 됩니다. 형암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놈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네가 백성들에게 받은 차용증과 창고에 남은 쌀을 모두 관에 넘겨라. 그러면 훈방 조치 해주겠다. 이것은 명백한 강도질이었다. 그러나 천수는 짐짓 고민하는 척 연기를 했다. 나리, 그것은 제 전 재산입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수가 흥정을 시도하자 형암은 이놈도 결국 돈 밝히는 장사치라 생각하고 경계심을 풀었다. 헤어허, 당돌한 놈이로고.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형암이 물었다. 천수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소문에는 나리께서 조정에서 내려온 구휼미를 빼돌려 큰돈을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거래처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 배를 이용하면 더 비싼 값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미끼였다. 천수는 형암의 탐욕을 자극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 셈이었다. 형암은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한양 놈이라 그런지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내가 구휼미 5,000섬을 외관의 상인들에게 넘겼지. 멍청한 조정놈들은 가뭄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형암은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 자리에 있는 포졸들과 이방 모두가 공범이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천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나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찌합니까? 혹시 암행어사라도 출두하면? 천수가 슬쩍 떠보았다. 형암은 비웃었다. 암행어사 흥, 그 새님들이 오기 전에 내 첩자들이 먼저 알려준다. 그리고 온다 한들 뇌물 좀 쥐어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여기는 내 왕국이야. 법은 내가 곧 법이다. 형암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왕국, 오늘로 끝이다.
천수의 등 뒤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형암과 이방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천수의 짐꾼으로 따라왔던 허름한 삿갓은 사내가 대청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던지고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내의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문이 박살나며 열렸다. 매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오리는 포박을 받아라. 순식간에 관아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넋이 나간 형암 조씨는 도망치려 했으나 천수가 잽싸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어딜 가십니까? 날이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은 천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천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조정의 고위 관료를 통해 강원도 지역에 암행어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자신의 선단에 암행어사를 몰래 태워왔던 것이다. 천수가 마을에서 빈놀이를 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암행어사는 짐꾼으로 위장하여 형암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천수가 형암의 입을 통해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덫을 완성한 것이다. 포승줄에 묶인 형암과 이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다. 어사또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암행어사는 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꾸짖었다. 내 놈들의 탐욕으로 굶어 죽은 백성의 원혼이 하늘을 찌른다. 내 놈들은 파직은 물론이요, 국법에 따라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에 마당에 모인 포졸들도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왔다. 그들은 포박된 형암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김천수 대행수 만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았던 마을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박부자와 김진사도 노구를 이끌고 달려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격에 젖었다. 암행어사는 천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덕분에 큰 도둑을 잡았네. 자네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걸세. 내 조정에 올라가 자네의 공을 꼭 구하겠네. 천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장사꾼으로서 신용을 지켰을 뿐입니다. 백성의 고열을 빠는 자는 장사꾼의 적이기도 하니까요. 관아의 창고가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형암이 빼돌린 구율미와 백성들에게 뺏은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암행어사는 쌀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했다. 천수는 자신의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 보냈다. 송주 상단의 빈 문서는 이것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10년 전 5섬의 쌀 빚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박부자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천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무너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믿어주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무는 관아의 마당. 길게 드리워진 천수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풍경도 계절만큼이나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관아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 덕분에 사람들의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밭을 가는 괭이질 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송주 상단의 깃발은 이제 점령군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처럼 당산나무 아래 펄럭이고 있었다. 천수는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했다. 그는 단순히 쌀을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마을 회관에 김진사와 박부자 그리고 5가구의 가장들을 모았다. 천수는 그들 앞에 두툼한 주머니를 내놓았다. 이것은 제가 마련한 종잣돈입니다. 이 돈으로 공동으로 농기구를 사고 소를 사서 함께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일정 부분을 떼어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의창, 이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천수의 깊은 뜻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였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마을의 100년 대계까지 생각한 처사였다. 박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자네에게 너무 큰 빚을 지는구먼.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꼬. 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빚이라니요. 이것은 제가 10년 전 빌려갔던 쌀 5섬에 대한 이자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천수는 김진사와 박부자를 모시고 조촐한 술상을 마련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천수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구나. 글만 읽던 이 못난 아비보다 네가 훨씬 훌륭한 선비다. 천수는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정직한 성품 덕분에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박부자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회한에 젖었다. 나는 너를 볼모로 잡고 내 청춘을 뺏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었구나.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천수는 박부자의 잔에 술을 채워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그때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우물 안개구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르신 밑에서 세상의 비정함을 배우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쌀 5섬은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수업료였습니다. 천수의 말에는 한 점의 가식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지난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고통은 그를 단련시킨 망치질이었고 시련은 그를 빛나게 한 담금질이었다. 박부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생은 네 뜻을 받들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떠나는 날 아침, 나루터에는 마을 사람 전원이 배웅을 나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짠 배 한 필, 산에서 캔나물 한 줌씩을 들고 나왔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은 순박한 정성이었다. 천수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건강하십시오. 내년 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송주 상단의 배가 아니라 고향을 찾는 아들의 배를 타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천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서 밥 굶지 말고. 몸 조심해라. 우리 걱정은 말고. 천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 이제 호강시켜 드릴 테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김진사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묵묵히 등을 밀어주었다. 보내기 아쉽지만 더 큰 세상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잡을 수 없었다. 천수가 배에 오르자 뱃사공들이 닻을 올렸다. 5척의 배가 서서히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천수의 이름을 불렀다. 김대행수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바람에 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천수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뜨거운 울림을 남겼다. 천수는 뱃머리에 서서 멀어지는 고향 마을을 바라보았다. 폐허 같았던 마을은 이제 생기가 돌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천수는 문득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 이 길을 걸어 나오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그 소년에게 이제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너의 희생이 꽃이 되어 피어났다고. 배는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한양을 향해 나아갔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그 물길은 다시 비가 되어 산천으로 돌아온다. 천수의 나눔도 그와 같았다. 그가 세상에 내보낸 선인은 돌고 돌아 더 큰 복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고 또다시 세상을 적시는 단비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산골마을은 오섬 우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쌀 5섬으로 시작된 인연이 5척의 배가 되어 돌아오고 5 가구를 통해 마을 전체를 살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천수의 공덕을 기리는 글귀 대신 그가 남긴 말이 투박하게 새겨져 있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먼 훗날 이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풍요롭고 인심 좋은 마을 분위기에 감탄하며 그 비석 앞에 멈춰 서곤 했다. 그리고 촐로들에게서 전해 듣는 김천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부fu란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길을 떠났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 주변의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마치 그 옛날 소년의 맑은 미소처럼.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강물처럼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